법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일반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라는 차원에서 좀 보완적으로 비판적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표현의 자유를 얘기할 때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이라고 하는 표현을 너무나 자주 사용하고 있고 그런데 실제로 이 홈즈라는 사람, 대법관이 연방 대법관이 표현을 사용했을 때는 이런 논리를 펼쳤지만 당시 징집 거부 운동을 벌이는 그 타이란 강수를 잡아들이 유죄로 판결을 하면서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징집 거부 팜플렛을 돌리는 행위를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이라고 이 사람은 판단을 했어요. 이 용어 자체는 참 훌륭한 용어인데 그 용어를 가지고 판단을 한 것은 우리가 요즘 체험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로부터는 좀 거리가 먼 것이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걸 이제 제가 여기 58페이지에 하버드 로스쿨 앨런 조쇼위치라는 사람이 샤우팅 파이어 이게 이제 불이야라고 하는 징집 거부 팜플렛을 나눠주는 게 이게 극장에서 불이야라고 외치는 것은 위험한 것이었다라는 건데 실제로 그것이 표현의 자유를 조금 제약을 해왔다. 실제로 연방 대법원은 그보다 더 확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허용했는데 이게 우리 기준으로 보면 쿠클루크스 클랜 지도자의 인종차별적 발언 같은 것도 즉각적 폭력을 일으키지 않는 한 보호해야 된다고 연방 법원이 판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제가 썼고요. 존 스튜어트 밀의 그 표현 제가 영어로까지 이렇게 해놓은 것은 이게 도서유치 교수의 책에 나오는 건데 이 부분이 사실 한국 뭐 이런 서적에는 잘 소개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굳이 영어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미리 흔히 표현의 자유를 대단히 보호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오늘날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조금 뒤떨어져 낙후된 표현의 자유를 갖고 있다는 그런 겁니다. 뉘성스, 단순히 함보다 더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합니다. 59페이지에 보면 뉘성스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을 성가시게 하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는 누구를 이렇게 뭐 직접 물리적 위해를 가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 함 프린시플보다는 더 어떤 의미에서는 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뉘성스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이 오늘날의 통용되기는 어렵다라는 게 미국의 이제 판례라는 얘기. 제가 그 얘기를 좀 먼저 소론으로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60페이지에 넘어가서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가 광주 사태에 대해서 홀로코스트와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홀로코스트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가 분명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마 홀로코스트 부인이죠, 이제. 홀로코스트 디나이얼이라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미국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유럽에서는 처벌하는 나라가 있고 처벌하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아마 나치의 피해를 직접 경험했고 유대인들 그걸 경험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 중대한 제한을 가하고 있으니까 아마 미국하고는 이제 다른 상황이고 아무래도 미국보다는 이런 다인종의 어떤 광활한 영토에서 모여 사는 미국과는 다른 기준, 어떤 민족국가, 우리나라도 민족국가니까 아마 이런 게 우리한테는 오히려 더 맞을 것, 비유가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홀로코스트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현상인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굉장히 예외적인 현상인데 이거를 처벌한다고 해서 홀로코스트에 대한 모든 사실에 대한 부인을 처벌하는 것은 아닌 거죠. 처벌되는 홀로코스트의 부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장 중 하나입니다. 첫째, 나치 독일의 최종 목적은 유대인을 말살하는 것이 아니라 추방하는 것이었다. 이런 주장을 하면 처벌받습니다. 나치 당국은 유대인의 대량 살상을 위해 가스실이나 말살 수용소를 운영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 다음, 죽은 유대인의 숫자는 우리 흔히 500만에서 600만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보다 훨씬 적은데, 대략 그것의 10분의 1에 불과한 한 50만에서 60만 정도가 됐다고 말하면, 홀로코스트 비나이를 이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홀로코스트에 관련된 여러 가지 많은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에까지 뭐 다 처벌되는 건 아니죠. 그런 것은 학문적 연구의 대상이고, 신문이 발굴해서, 언론이 발굴해서 보도해야 될 대상의 영역이 있는 것인데, 그런 것까지 다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광주 학살이 이런 홀로코스트하고 비교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홀로코스트는 현대사의 너무 예외적인 사건이라고 봐요. 20세기 아무리 잔인하고 차갑한 사건이라도 홀로코스트에 비유하는 것 자체가 그런 홀로코스트의 예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홀로코스트는 아니더라도 광주 학살은 제노사이드의 범위에는 들어간다라는 것을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제노사이드 협약에서는 나오는 정의의 광주 학살은 이런 범위에 들어갈 수 없다고 봅니다. 흔히 우리가 홀로코스트 이외에 그 아르마니아 학살, 유럽에서는 이 아르메니아 학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 아르마니아 학살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는,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고요. 노안데 학살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잘 알고 있는 제노사이드 사례고, 아시아에서는 뭐 캄보디아, 카메루즈 같은 그런 사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노사이드, 뭐 홀로코스트를 포함하겠지만 이 제노사이드 더 큰 개념이겠죠. 이것은 완전한 부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그런 것이고, 그러면 광주는 제노사이드 범위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학살의 범위에는 들어가는가? 제노사이드에 비해서 학살은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은데요. 아무튼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이 무슨 근거가 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보면 이제 6.25 전쟁 휴전 이후로 한국에서 유일하게 이 광주 학살이 들어가 있습니다. 학살 리스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양식 있는 사람은 1980년도 광주에서 학살 수준의 살상이 아마 있었으면 부인하지 않을 것인데요. 그러나 광주는 제노사이드도 아니고 홀로코스트도 아니다. 광주 학살의 어떤 세부적인 내용,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집단 생명장이 있었는지 이런 여부에 대해서는 무슨 국가의 조사위원회나 법원 판결과는 관련 없이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에서 모두 전 논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국가가 확정해서 여기에 어긋나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 왈가불가한다고 해서 처벌한다는 것은 그런 이게 무슨 홀로코스트도 아니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얘기죠. 여기에 조금 연장을 해서 아직 4.3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이제 4.3 사건이라든가 여순 사건에 대해서도 이제 법원에서 이제 어떤 판결을 하고 정부에서 진실조사위원회를 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도 어떤 왜곡을 금지한다라고 하면서 그런 흐름이 있지 않는가. 그런 흐름이 하나로 지금 5.18이 된 것인데, 저는 이 4.3 사건이라든가 여순 사건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사법에도 공소시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마 우리가 1950년에 전쟁 같은 큰 사변을 겪었기 때문에 그때 많은 자료들이 소실됐다고 저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그 사건들에 대해서 어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가 어렵다는 것을 저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런 베이스 위에서 어떤 진상조사도 하고 어떤 법적으로 보상 청구도 하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대구 사건, 특히 대구 1946년에 있었던 대구 폭동, 그 다음에 4.3 사건, 48년 4.3 사건, 그 다음에 정부 수립 이후기는 하지만 여순 사건 같은 것들의 경우에 이 대한민국 설립보다도 전에 6.25를 막는 6.25는 그냥 논외로 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 설립보다 전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작성하고 수집할 주체도 없었던 때이고, 미 군중에서 넘겨받은 자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6.25 전쟁 중에 소실됐을 가능성이 많다. 이런 것을 가지고
무슨 지금 법원에서는 재심 희생자들이 재심을 하고 있고 하는데 과연 그런 것이 실체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저는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제가 이게 이 자리에 쓰지는 않았지만 네, 맞죠? 1, 2분밖에 안 남았어요. 아, 그래요? 조금만 더 한 5분부터 살아보세요. 네, 더 하세요. 저는 이 5.18 사건을 참 오래전부터 지켜봤습니다. 1995년대 처음 조사를 했을 때 지켜봤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거를 제가 우연히 워치하게 됩니다. 이 1995년 그 기록에 대해서 저는 그때 조사를 이제 폄훼하는 것처럼 그 조사는 별로 가치가 없다는 것이 판결문에 돼 있는데, 저는 그때 조사가 실제로 한 번 있었고 두 번, 1995년에 한 번 있었고 96년에 또 한 번 있었는데, 그때 조사 내용이 하나 거의 부인된 것은 없어요. 그때 조사 내용이 거의 다 인정이 됐는데, 다른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때 이제 민주화되고 나서부터 광주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로 신부들이거나 목사예요. 신부는 조비오 신부고 목사는 아놀드 피터슨 목사라는 사람이에요. 승려도 있었어요. 이광영 승려라고 하는 사람도 승려가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헬기 기총 사격이 있었다고 하면 흔히 그 사격에 대한 피해자라는 게 당장 그 사격을 하면 그 피해자를 먼저 떠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피해자인데, 사실 1995년 조사에서 조비오 신부가 어떤 사람을 피해자로 지목했어요. 홍란이라는 사람. 근데 검찰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그냥 계엄대 소총 사격에 의해서 다친 걸로 진술돼요. 이것이 그 이후에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광영 승려라는 사람은 헬기 사격으로 15세가량의 여학생이 다쳤다고 해서 적시적 병원으로 후송됐다고 했는데, 그때 내용 기록이나 관계자 진술 다 보면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게 없습니다. 그것도 1995년도에 얘기가 특별히 부인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망자 165명에 대한 검시 기록을 다 뒤졌습니다. 이 헬기 기관총에 맞아서 죽은 것으로 보이는 그런 부검 결과가 있는 그 사망자는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이제 95년에도 그랬고 96년에도 그랬고 같은 결론, 96년에 다시 조사를 했지만 같은 결론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2016년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수선할 때인데, 전 정확히 기억합니다. 여기에 대한 제가 기사도 썼기 때문에 어수선할 때인데 갑자기 전일 빌딩에서 탄원이 발견됐다라고 하는 게 떴어요. 그래서 국가수가 2016년 9월에서 12월까지 3차례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러면서 발표를 하는데 2017년 1월 우리나라 탄핵도 굉장히 복잡할 때예요. 그때 발표를 하는데 이제 헬기 사격을 한다고 했는데 5.56mm 혹은 7.62mm 탄원이 발견됐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이게 발견됐을 때는 이게 과연 기총 사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5.56mm는 소총이거든요. M16 소총의 탄원이에요. 7.62mm도 물론 62mm의 가능성도 있다고 했지만 명확하게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국가수가 명확하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2018년 2월 7일에 이 국방부 특조위가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근데 이 특조위 조사 결과도 갑자기 발표가 돼요. 이 특조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만들어졌거든요. 이건희 변호사가 위원장이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발제에 이게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오후에 이게 발표가 됐어요. 발표가 됐는데 그 발표 내용인 즉 헬기 사격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온 새로운 내용은 딱 하나, 조선대 뒤편 절개지에서 코브라 헬기의 발광포 위협 사격이 있었다는 건데, 이거는 이 판결에서 인정되지가 않은 내용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건희 위원장이 그때 전화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반응을 알아보려고.
뭐 자신도 좀 미심쩍지 않았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판결문, 이제 2020년 11월 3일에 나온 이 조비오 신부 사자 명예훼손 이 판결문을 보는데, 참으로 의구심이 많이 드는 판결. 만약 이런 것을 우리가 진실로 확정을 해서 여기에 어긋나는 얘기를 해서 안 된다고 한다면, 이건 참으로 문제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보면, UH1 헬기라고 하는 것은 보통 수송용으로 쓰는 헬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기관총을 원래 장착하지는 않는데, 거기에, 이제 M60을 이제 실어서 탈 수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건 아무래도 이제 수송기가 뚫고 내릴 때 아마 위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방해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겁니다. 거기서 총을 쐈다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상향 각도, 하향 각도에 대해서 이제 아마 변호사들하고 굉장히 많이 시비가 있었는 모양이에요. 근데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그 얘기에 따르면 그 상향 각도, 하향 각도 따져보면 이거 나올 수가 없는 탄원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무슨 해결을 하지 않고 그냥 이 판결이 그냥 내려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 M60을 쐈으면 5.56탄은 없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5.56탄이 없었는데 그런 탄은 또 많단 말이에요. 그럼 M60을 쏘면서 또 거기에 헬기에서 소총을 쐈다? 그런 것은 또 말이 되지 않는데, 그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저는 이 1심 판결이 과연 항소심이나 대법원까지 가서 과연 유지될 수 있겠는가, 뭐 조금 지켜봐야 되겠는데, 뭐 그런 측면이 있어요. 제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저는 언론 입장에서 이런 것을 보도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구속돼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뭐 대북 전단 살펴는 뭐 제가 그 써놓은 부분을 뭐 대강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